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주민들에게 안전지역 대피를 권고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며 대응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현재 호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남 거제 장평동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1시 58분 기준 경남 거제 장평동에 1시 32분에는 거제 이룸면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 이상의 빗줄기가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새벽 4시 20분 기준 거제 장평동에는 3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부산에도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 42분에는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역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통영 등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제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에 대비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월천과 서정천 등 일부 하천이 범람하면서 시도 주변 주민들에게 외출을 금지하고 건물 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거제시는 문동 저수지의 원류 위험이 커진 만큼 인근 주민에게 고지대로 대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도 교량과 지하차도의 출입이 긴급 통제됐습니다. 세병교와 연안교, 수영교, 초량 1, 2 지하차도와 진시장 지하차도, 무곡 지하차도 등 모두 8곳입니다. 기록적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은 재난 문자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곳곳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가 내린 거제시 이룸면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고 산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등 YTN의 피해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밤사이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제시 이룸면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된 건 오늘 새벽 1시 32분입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이 무렵부터 YTN에도 거제시 이룸면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 제보가 여럿 이어졌습니다. 이 제보 영상 보면서 당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보 영상을 보시면 이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경남 거제시 이룸면에 있는 캠핑장의 모습인데 이 바닥이 온통 흙탕물입니다. 제보자는 텐트 바깥으로 나가보니 발목까지 물이 들어찬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 1시쯤부터 역시 이룸면에 있는 도로 모습입니다. 이 도로가 흙탕물로 가득 차 차선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 도로를 가로질러 서 있는 순찰차도 바퀴까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새벽 2시쯤 이룸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까지 물이 들어차서 일부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역시 물이 차오르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설명했는데 외부 도로 역시 물에 잠긴 상황이라 그마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었죠? 네, 맞습니다. 호우로 산사태 경보도 발령되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제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시 이룸면에 찍힌 도로 상황입니다.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저희 취재진이 거제 곳곳의 CCTV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곳인데요. 이 불과 20-30분 사이 도로에 물이 상당히 불어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산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돌들이 가득하고 흙탕물이 흐르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이 비슷한 시각 이룸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뒷산에서 거센 물줄기가 도로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 상당수 차량이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이 제보자는 불과 1시간 정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산사태가 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 2시 20분쯤인데요. 이룸면에 있는 산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비가 많이 와서 바깥으로 나와보니 산에서 떠내려온 물과 흙으로 도로가 잠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도로가 침수되며 다른 곳으로 대피하지도 못하고 일단 숙소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거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방송에 귀 기울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 주민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유달산에 있는 모든 우수들이 학교로 쏟아져요. 밖으로 빼달라. 관로 자체를 학교는 학교꽃 처리하기도 바쁜데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단지 앞. 밀물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도로.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네, 매번 그래요. 시에서도 이렇게 뭐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됐네요.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저런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었지만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영남 지역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저수량이 8%에 불과했던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한 바닥도 빗물이 스며듭니다. 장마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 심각 단계까지 올랐던 영남 지방.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가 논에 물을 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때마침 내린 비에 농민도 한시를 놓습니다. 하루날 기분이죠. 몇 개월로 비 안 오다가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까 진짜 마음이 한 구석이 더 밝고 더 좋습니다. 가수 농가도 내리는 비가 더없이 반갑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안 미국 수출용 조생종 배는 크기가 작아지고 수확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가 출하되는 추석과 가을을 앞두고 걱정이 컸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늦게 수확하는 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양제를 아무리 주는 것보다 요 비가 오물에 해가지고 배 성숙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경남 지역에는 최대 200mm 비가 예보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영남 지역민들은 피해 없이 더 많은 비가 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강원 영월군에서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운전자와 승객 18명이 구조됐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해 6명이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진 버스 안 구조대원들이 힘을 모아 갇혀있는 승객들을 빼냅니다. 좀만 더 올릴게요. 됐어. 같이 올릴게. 강원 영월군에서 주행하던 관광버스가 축대를 들이받고는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탄 18명 가운데 2명이 팔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6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낙하물 제거 작업을 하던 도로관리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앞쪽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구조대원들이 탑승자를 조심스레 부축해 꺼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분기점 인근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2사람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월하려고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동구 산수시장에서는 70대 추정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한 남성과 식당에 있던 손님 등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누적 득표율 합산에서도 김 후보가 8.4%포인트 격차로 1위를 수성했는데 최종 결과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서울 경기 지역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2위 정청래 후보에 0.38%포인트 앞서면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14만 7,038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14만 8,245표입니다. 경기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된 전국 순회 경선 전체 합산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득표율 49.91%로 거의 절반의 표를 확보, 정청래 후보에 8.4%포인트 앞섰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에 걸맞게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정권 재창출도 판을 만들겠습니다. 김민석이 판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까지 이겨내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만든 우리들 똘똘 뭉쳐 정선 승리, 대선 승리하는 길에 정청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춘들이 민주당에 모여서 그들의 꿈과 미래를 노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바탕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다만 후보자들 간 은근한 견제와 신경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명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주의자입니다. 경기 서울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표심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30% 비중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결정되는 당대표 당선인은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지도부를 위해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서울과 경기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투표 결과로 친청계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든 반면 김용 후보가 6위로 밀려나면서 친청계의 최고위원 과반수 차지가 유력해지자 대의원 투표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파 갈등이 두드러진 민주당 지도부 선거 과정에선 경쟁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도 난무했습니다. 경쟁자 징계를 거론하는가 하면 실제 고발전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누가 당선돼도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선 초반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은
당내 개파 간 공방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이 3자 연합의 핵심들이 온갖 궤변과 왜곡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경쟁자 정청래 후보가 근거를 대라고 맞선 데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과 현직 지도부까지 친청, 친명계로 쪼개져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봐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경선 막바지에 이르러선 정 후보 쪽이 의혹 폭로전을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를 돕는 전진숙 의원이 지역에서 전화방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녹취까지 배포하자 김 후보 측은 기획한 거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의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자, 30초 누가 지났습니다. 주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이 의혹들이 설전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에 대해 징계 검토를 줄곧 예고해왔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당 선관위의 기각 결정과 별개로 이미 당사자 간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 측이 막판에 제기한 정 후보 지지자의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선 당 선관위가 제명제소를 의결하면서 당사자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모두 누가 당선돼도 서로 돕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선거 이후 당내 갈등 봉합은 새로운 지도부의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민주당의 첫 지도체제 변화인데요.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이 대통령을 가장 잘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새 지도부와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 순회 경선 내내 친명을 넘어 찐명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저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맞는다,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명계와 친청계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면서도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정부물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냐의 경쟁입니다.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옵니까? 당과의 의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뢰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울 것인가, 흔들 것인가, 전대의 본질이고 선택의 본질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도체제 변화입니다. 이 때문에 새 후보 모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당대회 막판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합니다.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늘어간 지금 무슨 핵심 지층이 돌려서 이렇게 지지가 늘어갑니까? 이런 돌팔이 진단을 해서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가 없죠.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정 후보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 성과를 앞세우자는 데 방점을 찍었고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중도층 확장에 주력하며 안정적인 국정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셈입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 여당 지도부의 색깔은 물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 당정, 당청 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유력 당권 후보들 가운데
누가 당선되면 유리할까 조심스레 계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고루 견제구를 던져왔습니다. 특히 쟁점 사안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렛대 삼아 후보별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대치 전국대는 당권 주자들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땐 정청래 후보가 대표될까 봐 어지간히 불안하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 때도 마찬가지 당대표가 되는 길과 사법 리스크 지우는 길을 상부상조하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주었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곧 결정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어떤 후보가 가장 야당에 유리할지를 두고 유불리를 셈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회 카운터파트 국민의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일단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여당 대표가 누구이든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차기 여당 대표가 누구이든 결국 1년 8개월 남은 총선 승리가 목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치열한 정책 경쟁은 마찬가지일 거란 설명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분열 가능성 등 반사 효과를 더 누릴 만한 차기 대표가 누구인지를 두곤 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이나 증시 같은 민생 이슈에서 공소 취소나 개헌 논의까지 정치권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여당 대표의 등장이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까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지지 이탈 기류가 선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청년층을 겨냥한 민생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요. 피부로 느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민심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에 뒤처지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건 취임 후 1년 2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눈에 띄는 건 청년층의 지지 이탈입니다. 20대 이하 긍정평가는 30%, 30대는 37%에 그치며 모두 40% 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60대는 물론 70대 이상보다 낮게 형성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청년층 이탈 배경에는 체감 경기 악화와 주거 불안 등 청년층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민심 이탈 기류 속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8일 SNS를 통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언급한 데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선택형 모병제를 주문했고 이튿날엔 청년 현장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는 등 접점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다. 뭐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뺨맞게 돼 있죠, 요새.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미래와 성장을 강조하며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만 고물가 속 취업난과 집값 상승 등 구조적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이 같은 정책 메시지만으로 마음을 돌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결국 메시지나 이벤트성 행보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서 얼마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청년 민심을 다시 돌려세울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부는 전월세 불안의 원인으로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8.13 공급 대책에도 비아파트 지원책이 담겼는데 관건은 지속성 여부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서울 20, 30대 가구의 68%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에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집 중에 7집 꼴입니다. 정부는 B아파트 공급 위축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B아파트의 착공 실적은 최근 3년 동안 10년 평균 대비 3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제일 또 당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세 월세 문제입니다. 좀 더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정부가 앞세운 B아파트 공급 대책은 매입 임대 확대입니다. LH가 원가법을 병행해 민간이 짓는 주택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핵심 대책입니다. 두 동 지을 걸 한 동으로 지어 전용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바닥 면적을 확대하고 층수와 일조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민간의 건설비 부담을 줄이고 B아파트가 지닌 주거 상품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단추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년 착공에 초점을 맞춘 속도전에 매몰돼 한시적 대책에 그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고 지적합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주면 아무래도 LH에서 하는 신축 매입 약정의 사업들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B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해 4만 5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무너진 수요자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민간 시장 회복 없이 공공 매입 물량 확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700포인트 가까이 올라 7,000선 근방까지 상승하는 등 닷새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견조한 반도체 수요 확인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진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번 한 주도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첫 주 크게 힘을 펴지 못했던 코스피는 지난 닷새 동안 연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는 6,300선 근처에서 7,000선 근방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AI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것이 코스피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등 경제 지표에 대한 안도감이 시장에는 형성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거는 위험 자산에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외국인들 매수를 좀 이렇게 일으켜줬던 것 같고. 현지 시각으로 오는 19일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됨에 따라 당시 위원 사이의 이견과 물가에 대한 경계 수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공개된 탓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증시가 지난달에 깊었던 낙폭을 서서히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7월 달 급락에 대한 어떤 회복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7,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나아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이 이번 달 말에 예정된 만큼 이번 반등이 이어질지는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앞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르면 8월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분할액 지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일부를 주식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44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주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년 넘게 이어진 질긴 이혼 소송전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조 원 가까운 분할액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한 걸로 전해집니다. 법원이 전액 현금으로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가와 지배구조 영향을 우려해 주식 매각은 고려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되 오를 경우엔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법원 주문대로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최 회장 측은 기한에 임박해 재상고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부터 하루 1억 3천만 원, 막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재상고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하고 주가 상승분을 분할액에 반영한 것의 법리 문제 여부 등을 다툴 전망입니다. 그러면서도 분할액 지급 방식을 두고 노 관장 측의 타협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소송에선 1조 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액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 윤혜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존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영 손대회장에게 전해져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 재직 기간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설령 이 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까? 비자금 추징, 몰수를 위해선 먼저 자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유죄가 입증돼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해 유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대부분 수사가 종결되는 게 또 원칙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뇌물에 대한 이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검찰은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관장과 모친 김옥숙 여사를 비자금 은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고 있지만 금융실명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야 하는 상황. 비자금의 출처와 진위 확인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는 더 할 게 없다는 자조와 함께 남은 선택이 사표뿐이라는 무력감도 감지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간부급 검사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통일교 수사를 이끌었던 최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과거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직을 던진 가운데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잠잠했던 이탈이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국면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의 줄사표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직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무력감의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수도권 한 지청장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사직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며 거취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달 동안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간부도 검찰청 마지막 관료로서 법안의 연착륙을 도와야 할지 아니면 방관하며 조직을 떠나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포스트 검찰 시대에 맞춰 수사기관 협력체계 재정비와 하위 법령 마련 등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 속에 과제 해결은커녕 실무의 중심축인 검사들의 연쇄 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입시에 서술과 논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 중입니다. 이전에도 논의된 적이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우려와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벽에 부딪혀 무산됐었는데 이번엔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 내신과 수능에 서술 논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선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전남, 광주와 대구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민참여위원들과 1박 2일 논의 과정도 밟을 계획입니다. 수학은 한 문항에 3분 20초, 나머지 과목은 대체로 1분 30초에서 1분 45초 안에 풀어야 합니다. AI는 같은 문제를 1초 만에 풉니다. 우리는 우리가 재고 있는 것이 정말 사고력인지 물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던 건 무엇보다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교위는 이번엔 AI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AI 시스템처럼 개발하면 수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채점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평가한 결과가 사람이 평가한 것과 얼마나 유사하냐를 비교해서 보정을 하고 이제 여러 교육청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서술 논술형 문항을 AI 채점 뒤 사람이 검토할 경우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어려울 거란 한계가 남습니다. 2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과연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이의 신청이 빗발칠 거란 걱정은 기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뀌는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 시장 과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독서, 논술은 물론 손글씨까지 사교육 과열 조짐은 벌써 포착되고 있는데 책만 읽으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혼란만 낳을 수 있습니다. 논서술형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도입된다면은 지금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기술적인 요소는 공국에서 앞으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구상대로라면 30여 년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대국민 수기 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확정될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거제시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주요 도로와 터미널이 침수됨에 따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상과 복구 상황에 따라 재개될 예정이라는 소식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하는 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해 어느 해보다 중요한 훈련인데요. 북한의 무력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UFS 연습은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 공동평가가 일부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을 포함해서
한미 안보협의회의 이전까지 진행될 평가를 통해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군 사성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은 이번 훈련 기간에는 실시되지 않고 추후 시행 시기를 검토합니다. UFS 연습은 지휘소 훈련 위주로 진행되는데 대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도 14건 진행됩니다. 드론이나 GPS,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변화하는 전쟁 양상도 접목됩니다. DPRK soldiers have deployed and fought in Ukraine, and they've taken those lessons they learned there and brought them back to North Korea. 북한도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초점을 둔 점에 주목하며 지난해보다 격상된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 입장을 보다 명백히 표현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북한의 대남 비난 성명 수위도 높아지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시위도 뒤따를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란군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국가안보장관은 가자 지구에서 매일 밤 30명에서 40명을 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대정적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해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에 인계하면 지급한다는 겁니다. در کنار اون اجر عظیم جهاد یک هدیه خوب میدیم. این هدیه معادل $30,000 است. حدود 5 میلیارد تومان. 특히 이란 여성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포상금은 2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타미 총사령관은 미국은 이곳이 이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오판을 저지른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미군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란 영토 안에 미 지상군이 배치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군 전투기 추락 후 탈출한 조종사를 미군이 구출한 적은 있는데 당시에는 100억 토만, 8,500만 원의 포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극우 성향의 벤 그비르 장관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가자 지구에서 매일 밤 30-40명을 표적 암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사람조차 아니다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네타냐후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벤 그비르는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가둔 감옥 주변에 100억 원을 들여 악어를 풀어놓는 계획을 추진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 일대를 겨냥해 역대 최대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허점을 노려 탄도미사일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세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으며 하늘을 뒤덮습니다. 모스크바주에 있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물류 창고가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주를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도모데도보 지역의 물류 창고를 비롯해 다른 여러 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러시아의 핵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로스토크주와 벨고로드주도 표적이 돼 러시아 전역에서 7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800여 대를 격추했는데
약 600대는 모스크바를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곳곳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있는 시장을 포함해 민간 시설도 타격받으면서 전국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에만 13개 지역이 피격됐는데 드론과 유도폭탄 각각 1,500여 기, 미사일 60여 기가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유럽에서 인프라를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간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음을 또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에 속수무책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초여름에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장거리 공격으로 어렵게 전황을 호전시켰는데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생산과 사용을 늘리면서 전세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YTN 제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택 안쪽 마당까지 빗물이 넘쳐 들어온 상황인데 그 높이가 평상 높이에 이를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도로 가득 들어찬 물이 집안까지 넘쳤다며 소방당국도 도로가 침수돼 출동이 어렵다는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초등학교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학교 인근 도로가 심하게 물에 잠겼고요. 또 학교로도 물이 들어찬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장은 물론이고 또 교실과 교무실까지도 흙탕물이 넘쳐 들어왔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장평동에 내린 극한 호우로 피해가 걱정돼 새벽에 학교에 나왔더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 산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산에서 마치 계곡이 흐르듯 물이 쏟아져 나오고 도로에는 쓸려 내려온 돌도 가득합니다. 제보자는 펜션 인근 도로가 침수되며 대피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새벽 2시쯤 거제시 이룬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아파트 현관 1층까지 물이 찼고요. 반지하 주차장 역시 흙탕물이 차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는 폭우로 차량 침수가 우려돼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설명했는데 외부 도로 역시 침수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서 찍힌 도로 상황입니다. 비탈길을 따라 산 쪽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고 유속도 상당히 빠른 모습입니다. 도로 복판에는 산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돌들도 가득한 상황인데요. 남해안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경남 거제시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네, 여전히 경남 남해안과 부산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이미 폭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현재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밤사이 서울은 비가 안 왔지만 경남 해안은 물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자정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만 거제에 459.7mm, 또 통영에도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거제에는 여전히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그 밖에 경남과 부산,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도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남과 제주도, 부산과 전남, 광양, 또 울산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또 산사태 위험도 높습니다. 창원과 남해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거제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남 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부산과 경남 남해안의 많은 곳은 250mm 이상, 또 울산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또 제주도와 경남 내륙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오늘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폭우 관련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 통영 도천동 외 20곳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물자가 발송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도천동을 비롯해서 서호동과 명정동, 항남동, 중앙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새벽 5시 32분 기준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거센 비가 내렸다는 소식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호우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